지금 이 순간에도 향후 50년을 결정지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도 없고 제재 발표도 없죠.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광산에서, 태평양을 건너는 화물선 안에서, 그리고 뉴욕과 상하이의 금고 안에서 초강대국들이 한 가지 금속을 놓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최근 가격이 82달러까지 치솟았다가 폭락했죠. 대부분은 상승장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물 은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중국이 온스당 90달러를 제시하고 미국 재련소가 물량을 감당 못할 지경이며 JP모건이 시장의 공급을 통째로 회수한 그날의 진실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은이 거래소 화면에 숫자로 찍히기 전 그 금속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질문이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전 세계 은의 절반 가까이는 단 5개 나라에서 나옵니다.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모두 라틴 아메리카죠. 멕시코 혼자 연간 2억 온스를 캐냅니다. 페루까지 합치면 전 세계 생산량의 40%입니다. 그러니까 A인 시장을 지배하려면 뉴욕 거래소를 장악할 게 아니라 이 5나라의 광산을 먼저 손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투자자들이 차트만 들여다보는 사이에 중국은 정확히 그 일을 해냈습니다. 서방 언론이 한 줄도 보도 안 한 채로요.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광산들과 수백 건의 장기 계약을 맺었고 그 결과 은이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베이징행 컨테이너에 실렸습니다. 코맥스 재고에도 런던 금고에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채 말이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은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은 공개 시장에서 경쟁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수원지를 틀어막았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그걸 해냈는지 방법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전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중국은 정제된 은을 사지 않았어요. 광산에서 갓 캐낸 원석, 그러니까 정광이나 반정제 상태의 돌덩이를 직접 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이 재련소를 거쳐 순도 99.9%짜리 바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주인이 정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라틴 아메리카 광산 입장에선 나쁠 게 없었죠. 중국은 국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10년, 20년 장기 계약으로 안정성까지 보장해줬습니다. 반면 서방 바이어들은 시장 가격에 맞춰 그때그때 협상하자는 식이었으니 광산주 입장에선 선택이 쉬웠던 겁니다. 그렇게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 은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증발했습니다. 뉴욕도 런던도 손댈 수 없는 루트로 직행한 거죠. 서방 투자자들이 재고가 왜 이렇게 안 쌓이지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때 정작 실물은 이미 상하이 창고로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은 보고서에 찍히지 않는 방식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2025년 하반기까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미국이 움직이기 전까진요. 2025년 하반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재련소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애은 정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처리 능력을 한참 넘어선 물량이었죠. 이건 단순히 수요가 늘어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누군가 라틴 아메리카의 은 흐름을 베이징에서 뉴욕으로 강제로 틀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지난 5년 동안 중국이 했던 바로 그 방식, 광산과 직거래하는 장기 계약을 미국이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다만 속도는 훨씬 빨랐습니다. 중국은 5년에 걸쳐 천천히 파이프라인을 깔았지만 미국은 몇 달 만에 그 흐름을 역전시켰으니까요. 이건 시장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가격이 싸서 산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 금속 없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재련소가 터질 지경인데도 물량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이 지금 당장 처리 못하더라도 일단 확보부터 하고 보겠다는 겁니다. 공급망 전쟁에서 중국을 밀어낸 순간 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탄이 터진 날이 바로 2025년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2025년 블랙 프라이데이,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일은 금융 교과서에 나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JP모건, 세계 최대 불리언 은행이 시장에 풀린 은을 사실상 통째로 회수해버린 겁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은을 빌려 팔았던 트레이더들은 여유로웠죠. 필요하면 시장에서 사서 갚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살 은이 없어졌습니다. JP모건이 가용 물량을 전부 쓸어간 거예요. 실물 없이 매도 포지션만 잔뜩 쌓아뒀던 세력들은 그때부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특히 아시아 바이어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정상 루트로는 은을 구할 수가 없으니 웃돈을 얹어서라도 급하게 긁어모아야 했던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최대 은행이 공급을 장악하고 상대국 구매자들에게 패닉 바잉을 강요한 거죠. 19세기 말로 독트린이 이 대륙은 우리 마당이라고 선언했다면 지금은 이 금속은 우리 거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그것도 미사일 한 발 안 쓰고요. 가격 폭락? 그건 표면일 뿐입니다. 수면 아래에선 금융전쟁이 시작됐고 첫 타격은 이미 들어간 겁니다. 원자재 시장에는 헤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격 보험이죠. 대량으로 금속을 사는 기업들은 보통 선물 시장에서 반대 포지션을 잡아서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입니다. A일은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손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임은 시장에선 그 헤징 활동이 사라졌어요. 대형 구매자들이 가격 고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들은 가격이 얼마가 되든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내일 온스당 100달러가 되든 50달러로 떨어지든 그냥 실물만 확보하면 된다는 태도입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절대 못하는 행동이죠. 분기 실적 보고해야 하는데 가격 리스크를 그냥 떠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국가입니다. 전략 비축을 쌓는 주체들이죠. 이들에게 중요한 건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물리적 점유입니다. 통제권입니다. 가격이 20% 폭락해도 자기 금고에 쌓여있기만 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헤징의 실종은 시장에 국가급 플레이어가 들어왔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서로를 보며 칼을 갈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루트가 막히자 중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완제품 은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시세보다 온스당 8달러나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겁니다. 현물 가격이 82달러일 때 90달러를 부르는 거죠. 이건 정상적인 시장 행동이 아닙니다. 10% 프리미엄은 공급망 접근권을 잃어가는 구매자의 전형적인 패닉 신호거든요. 생각해보세요. 5년 동안 직접 광산에서 원석을 가져와 자기 재련소에서 가공하던 중국이 이제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완제품을 비싼 값 주고 사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파이프라인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죠. 웃돈 주고라도 완제품을 긁어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은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이걸 공격으로 해석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예요. 이건 방어입니다. 자기들 손에 남은 물량이라도 지키겠다는 절박한 몸부림이죠. 공급망 전쟁에서 밀린 쪽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수출 금지거든요. 그런데 이미 원천이 막힌 상태에서 나가는 걸 틀어막는다고 해서 상황이 역전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시장에선 중국산 은마저 사라지니까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질 뿐이죠. 중국의 90달러 제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절박함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관세가 가격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반대예요. 먼저 물량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관세로 문을 잠그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게 바로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발동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쌓아두기 전엔 절대 관세를 안 매겨요. 괜히 가격만 올라서 자기들이 비싸게 사야 하니까요. 그런데 일단 창고가 차고 공급망이 확보되면 그때 관세를 발표합니다. 그 순간부터 미국 밖에 있던 은이 미국 안으로 빨려 들어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관세가 붙기 전에 들여와야 이득이니까요.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은행들은 이미 고객들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미국 내 은 가격은 국제 시세와 완전히 분리된다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의 은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프리미엄이 생기니까요. 관세는 무기입니다. 가격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공급망을 영구히 고착화시키는 도구죠. 그리고 그 방아쇠는 이미 장전돼 있습니다. 달러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대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중앙은행들이 기록적인 속도로 금을 사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금의 양이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타자로 떠오른 게 은입니다. 은은 금처럼 유형 자산이면서도 분할이 가능하고 산업 공급망 깊숙이 박혀 있어요. 반도체, 태양광, 배터리, 의료기기까지 없어서는 안 될 금속이죠. 그러니까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차세대 금융 시스템의 담보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은을 쌓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이들은 은을 산업용 금속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통화체제의 기반으로 보는 거예요. 대차대조표를 뒷받침할 전략 자산이죠. 구매 주체가 개인 투자자에서 국가 단위로 넘어간 순간 은 시장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아니에요. 지정학적 무기이자 금융 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탈달러화 시대에 은이 왕좌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어떨까요? 은 시장은 5년 연속 공급 부족입니다. 캐내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새 광산을 개발하면 되지 않냐고요? 안 됩니다. 광산 하나 열어서 은이 나오기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 걸려요. 지금 당장 삽을 꽂아도 2030년대나 돼야 첫 생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단기 해결책은 없어요. 그 사이에 뭘 쓸 건데요? 재고를 터와야죠. 그런데 그 재고가 지금 바닥나고 있습니다. 뉴욕 코맥스 창고, 상하이 선물거래소 금고, 둘 다 동시에 비어가고 있어요. 런던에선 은을 빌리는 리스 금리가 4.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누군가 은을 빌려서라도 당장 써야 할 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더 무서운 건 백워데이션입니다.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낮은 상태죠. 정상이라면 미래 가격이 더 비싸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이건 시장이 미래보다 지금 당장이 더 중요하다고 비명 지르는 겁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매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격의 구조적 재설정은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만 오르느냐가 아니라 언제 터지느냐입니다. 82달러. 지금 은 가격이 비싸 보이나요? 천만에요. 이건 비싼 게 아니라 현실을 뒤늦게 쫓아가는 초기 반응일 뿐입니다. 중국은 이미 90달러를 부르고 있고 초강대국 두 나라가 공급망 놓고 전쟁 중인데 82달러가 고점일 리 없죠. 미국이 25% 관세를 때리는 순간 미국 내 은 가격은 국제 시세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폭등할 겁니다. 그럼 글로벌 차익 거래자들이 은을 들고 미국으로 달려들 테고 그게 다시 전 세계 공급을 더 조이겠죠. 사람들은 언젠가 이 시점을 돌아보며 말할 겁니다. 그때 은이 귀금속이기를 멈추고 지정학적 무기가 됐구나 라고요. 역사의 전환점은 항상 지나고 나서야 보이거든요. 지금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공급망의 역전, 해징의 실종, 중국의 패닉 바인, 미국의 관세 카드, 5년 연속 공급 부족, 동시에 바닥나는 재고.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시장은 아직 이 진실을 가격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어요. 82달러는 시작점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이걸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은을 실은 배는 태평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일시적인 혼란이 아닙니다. 실물 흐름, 해징 데이터, 재고 상태가 모두 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구조적 변화죠.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5가지입니다. 미국 재련소 병목, 중국의 실물 프리미엄, 정부의 관세 발표, 코맥스와 상하이 재고, 그리고 금은비의 압축. 이 지표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게 진짜 폭발의 순간입니다. 지금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일 뿐이죠.